이혼하던 날, 민사국에서 나오자 라우드는 뒤에서 나를 만통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햇살이 너무 강해 눈을 뜰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글라스를 밀어 올리고 차에 올랐다. 절친에게 위치한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자유롭다. 절친은 곧바로 축하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보냈지만 나는 핸들을 살짝 건드렸을 뿐 갑자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라우드와 그 여자 모델을 만난 건 금요일 오후였다. 재무부에서 급여 명세서 4번을 보내왔을 때 나는 컴퓨터로 생방송 대본을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 눈에 띄는 치형3년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회사의 이익 분배 제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이익이 1호만 위안 이상인 제품을 판매하면 사명 치령을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달에 8만 위안을 벌었던 모델 릴리가 어떻게 갑자기 승진할 수 있었을까? 급여 명세서를 재무부에 가져갔더니 그 여직원은 머뭇거리다가 두씨가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라우드의 위치의 프로필 사진을 3분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의 휴대폰을 열었다. 결혼할 때 함께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였는데 아마 그는 오래전에 잊어버렸을 것 같았다. 체킹 기록을 몇 페이지 넘기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여보, 다음엔 좀 더 부드럽게 해줘. 콘돔이 찢어졌어. 그 말들이 마치 바늘처럼 내 눈을 찔렀다. 문득 얼마 전 그가 자주 했던 말. 릴리는 똑똑해서 물건을 잘 팔아. 나 떠올라고 밤늦게 발코니에 숨어 전화를 걸었던 일. 그리고 셔츠에 묻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도 생각났다. 알고 보니 내가 너무 의심했던 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사무실로 달려갔을 때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다. 화면에는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남성 속옷을 입을 릴리가 몰뱀처럼 몸을 비틀며 움직이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이게 바로 똑똑한 거야? 나는 그의 책상 위에 휴대폰을 콱 내려놓았고 채팅 기록이 펼쳐졌다.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사업이란 결국 추파 던지기지. 기름진 그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다. 10년 동안 나와 함께 일했던 이 남자가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마지막 한 조각까지 나눠주었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다. 이혼하자. 나는 놀랄 정도로 차분한 마음으로 말했다. 이 생각은 그가 처음으로 나를 차갑게 대했을 때부터, 직원들 앞에서 나를 장발의 근시한 적이라고 불렀을 때부터, 우리가 3개월 동안 다른 방에서 잤을 때부터 이미 5년 동안이나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였다. 그는 내가 미친 줄 알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나를 옆으로 불러 말했다. 그만해. 오늘 저녁 사줄게. 내가 이혼 합의서를 그의 앞에 내미자 그는 당황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저 잠깐의 혼란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거칠해적인 눈빛을 보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계산을 분할할 때 그는 온갖 수법을 동원했다. 몰래 저축금을 빼돌리고 회사 지분을 놓고 나와 다투었다. 나는 그에게 반박하지 않았다.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와 릴리 사이의 모든 채팅 기록과 송금 영수증을 제출했을 뿐이다. 결국 나는 가족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회사와 아이들은 그의 소유였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가족에 대한 모든 애정을 잃어버렸다. 이혼 증명서를 받던 날 민사국 앞에 서 있었을 때 문득 우리가 초혼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월세 아파트에서 라면을 한 끼 먹던 시절이었다. 그때 그는 내가 부자가 되면 큰 집이랑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줄게 라고 말했었다. 이제 집도 있고 돈도 있지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이혼 후 3개월 동안 나는 정신없이 돈을 썼다. 영어와 피아노 레슨을 등록하고 가장 친한 친구와 몰디브에 갔고 전에는 절대 사지 않았을 가방들을 모당 샀다. 하지만 밤늦게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너머 수많은 집들의 불빛을 바라보면 여전히 고무함이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술에 너무 취해 여행 가방 밑바닥에 숨겨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뒤져보니 쥐상드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물 빠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미소를 지을 때 작은 송곳니 2개가 살짝 드러나 있었다. 우리가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때 어머니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살하겠다고 협박했었다.
나는 3일 밤낮으로 울다가 결국 헤어졌다. 그는 나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며 말했다. 안통, 널 탓할 순 없어. 다 내 무능 때문이야. 그가 돌아서자 내 어깨는 마치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가끔 그에게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다. 내가 더 용감했거나 그가 더 부유했다면 우리의 삶은 달랐을까? 술에 취해 새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끝에 마침내 그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전화를 걸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내 기억 속과 마찬가지로 약간 쉰 듯했다. 만통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꼭 뵙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집에서 1시간 동안 화장을 하고 5벌의 옷을 입어본 끝에 마침내 샴페인색 드레스를 골랐다. 거울 속 여자는 화려한 화장과 장신구를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보니 버스 안내 방송이 들렸다. 오른쪽 302번. 그의 옛 마을에서 출발하는 버스였다. 그 버스를 타면 도시를 반 바퀴 돌아야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택시를 타지 않았을까? 40분을 더 기다린 후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수갑이 다른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마치 차가운 바람에 겁먹은 새처럼 목을 추이고 있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어. 그는 눈을 돌리고 손을 비벼가며 말했다. 나는 그를 안으로 초대하고 뜨거운 물을 따라주었다. 그는 컵을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두꺼웠고 손톱 사이에는 검은 진흙이 묻어 있었다. 변한 게 없네. 그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너도 변한 게 없구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 이상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해산물 식당으로 데려갔다. 한 사람당 1,000위안이 넘는 곳이었다. 이제 돈이 있으니 버스에서 쪼들리거나 노점에서 사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메뉴판을 보고 얼굴을 붉혔다. 다른 데로 갈까? 내가 사줄게. 내가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네가 사줄 수 있겠어? 그는 지갑을 꺼냈고 나는 그 안에 있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을 흘끗 보았다. 200위안도 채 안 되는 금액이었다. 결국 나는 계산을 했다. 3,000위안이 넘는 돈.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내내 불안해했다. 식당을 나서려는데 그가 갑자기 말했다. 만통,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놈이라고 생각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재빨리 말했다. 아니,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뭐에 감사한다는 거야? 그는 눈을 찡그리며 미소 지었다. 하늘에서 널 부양할 수 없어서 고마워.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던 중 그가 길가의 높은 건물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은 옛날엔 방갈로였잖아. 여기서 마시멜로까지 사왔었지. 그의 흥분한 모습을 보니 그가 보름치 식비를 모아 100위안짜리 립스틱을 사주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는 며칠 동안 너무 행복했다. 옷가게를 지나가다 그를 끌어당겨 다운 재킷을 사주려고 했다. 그의 재킷은 너무 얇아서 바람이 살갗에 직접 닿을 것 같았다. 아니, 안 줬잖아. 그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잘 지내. 나는 검은색 재킷을 집어들었다. 3,000위안이 넘었지만 그리 비싼 건 아니었다. 가격표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무 비싸. 안 사줄게. 내가 줄게. 내가 재촉하자 그는 참을 수 없어 직접 입어보았다. 그는 새다운 재킷을 입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지만 여전히 어색해 보였다. 멋지네요. 내가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재킷 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날 밤 우리 집으로 올라가던 중 나는 왠지 모르게 올라와서 앉을래요? 라고 물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들어서자 그는 소파 가장자리에 뻣뻣하게 앉아 아무것도 만지기를 두려워했다. 나는 그에게 레드 와인 한 잔을 따주었고 그는 숨이 막히고 기침을 하며 한 모금 마셨다. 그래도 똑같아요. 술은 못 마시잖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슬픔이 맴돌았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버산이 붐빌 때 그가 항상 나를 꼭 안아주었던 일, 그가 내게 써준 러브레터, 첫 데이트 때 먹었던 매콤한 헛거 이야기. 그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말해서 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실 나 이혼했어. 그가 갑자기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아내가 사장한테 내가 무능하다고 하면서 도망쳤어. 그럼 네가.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그저 아이만 돌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은 민간 기업 물류팀에서 일하고 있어. 월급은 5천 위안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속이 메스꺼웠다. 그가 매일 출퇴근하며 기저귀를 갈고 싸구려 메뉴 가격을 꼼꼼하게 계산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설령 그와 함께한다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 난통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거치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때 너한테 잘못한 건 나야. 난 말 그만해.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잤다. 그의 키스는 어린 소년처럼 서툴렀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나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던 것처럼. 나는 눈을 감고 10년 전과 똑같은 척했다. 그가 여전히 나를 품에 안아주려는 척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가 서툴게 내 목걸이를 풀어줄 때, 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수입 스킨케어 제품을 보고 놀란 눈빛을 볼 때, 이 침대 정말 푹신하네 라고 말할 때, 나는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 시간만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는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사랑도 증오도 아닌 깊은 무력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깨어났을 때 그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전날 입었던 회색 재킷을 입고 부엌에서 나를 위해 국수를 삶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그에게 쏟아졌다. 잠시 나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야겠어. 일하러 가야 해. 그는 약간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국수를 건넸다. 나는 그에게 200위안을 건넸다. 택시를 타. 늦지 마. 그는 돈을 돌려주며 말했다. 버스를 탈게. 운동 좀 할게. 나는 그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굳이 고집하지 않았다. 그를 아래층으로 데려다주자 그는 갑자기 나를 껴안았다. 만성, 난 말 그만해.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몸 조심해. 그는 나를 놓아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할 말이 가득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몸 조심해. 내가 나가려고 돌아섰을 때 그가 갑자기 뒤에서 불렀다. 만성, 뒤돌아보니 아침 햇살 속에 서 있는 그가 보였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마치 길 잃은 아이 같았다. 아니야. 그때 내게 돈이 있었다면 네가 만약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나는 말을 끊으며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시상들, 안녕, 안녕.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걸어갔다. 하이힐의 땅을 툭툭 치는 소리가 마치 과거의 작별을 고하는 듯 바삭거렸다. 햇살이 더욱 밝아져 내 그림자가 더욱 길어졌지만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차에 앉아 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삭제 버튼을 눌렀다. 어쩌면 이게 최선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로의 기억 속에 살고 있다. 적어도 서로를 기억할 수는 있으니까. 예전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린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진정한 부를 얻고 나서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시절의 취삼제처럼 그는 제게 물질적인 부는 주지 못했지만 제 삶에서 가장 순수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우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주었지만 제가 바라던 따뜻함은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인생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자 차는 속도를 내며 교통 체증 속으로 뛰어들었고 시상제와 라우드가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행복이 찾아올지 않을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아직 다시 선택할 용기가 있습니다.